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상에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지속 가능한 평온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가를 했고요. 하마스는 제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지속 가능한 평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 측에서 요구했던 영구적인 휴전을 의미한다면 양측의 휴전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양측은 인질 석방 문제와 라파 지상전으로 서로를 향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가자 지역에 하루라도 빨리 평온이 찾아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던 파키스탄과 이란이 협력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는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에 출마한 제3의 후보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29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어제 치러진 일본 중의원 보궐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모두 패했습니다. 자민당은 유일하게 후보를 냈던 시마네 1구에서도 패배했는데요. 언론들은 자민당의 전패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현지 시간으로 28일 전화 통화를 갖고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을 반대하고 휴전 합의를 촉구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실패한다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며칠 내로 라파를 공격할 거라면서 미국이 막아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휴전 협상 논의를 위해 이번 주에 다시 중동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군이 봄철 공세를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28일 동부 전선 상황이 악화돼 최소 3곳에서 후퇴했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군은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방 도시인 차시브야르, 아브디브카를 중심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작년에도 동부의 격전지인 바흐무트를 전승절인 5월 9일 전까지 차지하기 위해 집중 공격했었는데요.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시기에 눈에 띄는 전과를 올리기 위해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5월 중순과 6월 초가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의 주도인 광저우에서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달한 회오리 바람이 4분간 1.7km를 이동하면서 5명이 사망하고 건물 140여 채가 파손됐는데요. 광둥성에선 일주일 전에도 100년 만의 홍수로 최소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었습니다. 기상당국은 해수면 기온 상승으로 남중국해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습도가 형성되면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진 게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라크에서 여성 SNS 스타 구프란 스와디가 집 근처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스와디는 이슬람권 여성으로선 드물게 몸에 꼭 맞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왔는데요. 지난해 이라크 법원이 공중도덕을 해친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현지에선 이슬람 근본주의자가 살해한 것이란 주장이 나왔는데 실제로 스와디 사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 총격범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수고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를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 위기의 남자. 네, 기시다 후미오 총리입니다. 네. 어제 치러진 중의원 하원이죠. 보궐선거에서 자민당이 다 패했는데요. 이번 보궐선거가 세 곳에서 치러졌어요. 그런데 이제 자민당이 소속 의원의 부패 의혹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두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딱 한 군데만 냈거든요. 시마네 1구에만 후보를 냈는데 여기에서도 제1야당인 입헌 민주당에 패배했습니다. 네. 특히 자민당이 이곳을 빼앗긴 것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의석을 빼앗긴 게 1996년에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후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전통적인 자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도 야당 후보에게 무려 득표율이 17%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자민당 관계자가 이게 시만의 일구만의 현상인지 전국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지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자민당이 패배한 이유로는 자민당 의원들이 정치 후원금 행사 참석 티켓을 통해서 뒷돈을 챙겼다라는 이른바 비자금 스캔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정권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것도 꼽히고 네.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요. 이 비자금 스캔들 이후에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시다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보선에서 전패하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초 기시다 정권이 6월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와 주민세 감세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 지지율이 20%대입니다. 이건 퇴진 위기 수준이거든요. 일본에서는. 네. 그런데 지금 새 의석이 더군다나 다 자민당 의석이었는데 모두 뺏겼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에는 타격을 가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지금 입헌민주당은 승리한 직후에 중의원을 해산하라라면서 기시다 총리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다만 자민당 안에서는 이렇게 해산 직후에 총선을 하면 현재로선 승리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신중한 입장이 나오고 있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기시다 총리에게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 이걸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허를 찔렸다. 네, 우크라이나가 허를 찔렸습니다. 러시아에게. 네. 27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화력발전소 4곳 같은 주요 전력시설을 집중 타격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에 안전하게 가스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 목표가 됐는데요. 네. 일단 우크라이나 공군이 미사일 34기 중에 21기를 격추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일부 에너지 기반 시설은 타격을 입고 가동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만 공격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한 달째 지금 러시아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만 집중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회사인 DTEK가 운영하는 발전 시설의 80%가 파괴됐습니다. 또 수백만 가구 이상이 전기 공급이 중단이 됐어요. 전력 수급이 지금 차질을 받고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지난 2년 동안 에너지 시설을 집중 타격한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난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방공망을 적극 동원해서 이 공격을 많이 막아냈거든요. 그래서 겨울 위기는 넘겼는데 그런 와중에 러시아가 갑자기 봄에 에너지 시설을 때리면서 네. 우크라이나의 허를 찔렀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어서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CNN은 분석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을 지키던 방공망 일부를 최전선으로 돌렸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좀 취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러시아가 일부러 노렸다라는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시설 빨리 복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계속해서 공격을 가하니까 쉽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몇 주 아니면 몇 달 안에 복구되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총리가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써주세요라고 당부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네. 이제 러시아의 석유나 뭐 가스 시설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당국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숨기기가 어렵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영국 쪽에서는 러시아 정유 시설이 최소 10%는 중단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국내 수요 충족, 가격 안정을 위해서 지난달 1일부터 6개월간 휘발유 수출을 금지한 상황인데요. 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정유 시설을 공격하는 건 러시아 국가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석유와 가스, 즉 에너지 분야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시 경제 핵심을 우리가 공격해 보겠다. 그래서 전쟁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요. 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서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양측이 또 더 크게 보복을 하고 이렇게 나서면 에너지 시장 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네, 뭐가 일단 달라져야 될까요? 일본에서요. 네. 이제는 여성 일왕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루히토 일왕 즉위 5주년을 앞두고 교도통신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여성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라는데 응답자의 90%가 찬성을 했습니다. 일왕 역할에 남녀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답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왕실 관련 법률인 황실 전범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왕실 혈통을 물려받은 남성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 계승권은 남성에게만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제는 여왕 옹립을 수용하는 여론이 대세가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시대가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만만치 않은데요. 남성이 왕위를 계승하는 게 일본의 문화에 맞다라는 그런 답도 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여성 일왕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답이요. 네네. 그렇지만 안정적인 왕위 계승이 지금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나루히토 현 일왕은 아들이 없고요. 아이코 공주 한 명만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왕위 계승 1순위는 나루히토 일왕의 동생인 후미히토 왕세제입니다. 왕세제도 자녀가 3명인데 막내인 히사히토만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계승 대상자가 지금 2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일왕 계승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위기감을 느낀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왕족 여성이 왕족 이외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왕족 신분을 잃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이번 조사에서 왕족 여성이 왕족이 아닌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도 왕위를 이을 수가 있다라는 이른바 역의 일왕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한다라는 뜻을 보였습니다. 지금 일왕 일가 중에서 또 아이코 공주가 굉장히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네.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데 올해 23살이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지금 일본 적십자사의 청소년 자원봉사 부서 직원으로 입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네. 10년째 같은 물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와.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네. 화제를 모으기도 이미지가 했고. 좋군요. 그렇습니다. 공주의 이미지가. 네. 왕실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이 67%로 조사됐는데 2020년 때보다 8%포인트 하락하긴 했지만 다만 일왕제에 대해서는 88%가 있는 편이 좋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는 이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왔는데. 네, 나왔지만 이걸 결정하는 건 정치권이거든요. 네. 근데 자민당 안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여론이 높습니다. 쉽지는 않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강아지가 떨어뜨린 미국 부통령. 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러닝메이트를 지명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통령 후보죠. 근데 후보군이 여러 명 거론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유력하다라고 평가되어 온 거물 여성 정치인이 이제 회고록을 다음 달에 냅니다. 네. 그래서 그 일부가 좀 공개가 됐는데 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거든요. 네, 그 회고록의 발췌본에서 자기가 예전에 크리켓이라는 이름의 14개월 된 강아지가 지나친 공격성을 보여서 네.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는 내용을 담은 겁니다. 아. 그 강아지가 새들도 쫓아다니고 그래서 사냥이 좀 망쳐지는 일도 많았고 네. 민가의 닭
적들도 많이 물어뜯었다. 심지어 주인인데 나도 물려고 했다. 그래서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했고 사냥개로서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죽여야만 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가디언지는 이 내용을 일부러 넣은 건 내가 이렇게 결단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에서는 당장 잔인하다라는 비판이 나온 거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네. 네티즌들이 우리 개는 안전할 거다라면서 자기 반려견 사진을 인증하는 그런 릴레이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정치권으로 당연히 확산이 됐는데요. 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분이 잔인하게 애완동물을 죽인 걸 자랑하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들을 원한다면 민주당에 투표하세요. 이런 성명을 내놨고요. 네. 바이든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습, 네. 해리스 부통령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심지어 공화당 안에서도요. 당신은 개를 총으로 쏜 다음에 부통령이 될 수 없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지금 논란이 계속되니까 이 주지사가 우리는 동물을 사랑하지만 농장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이 주지사가 내가 어렵고 복잡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측면을 어필하기 위해 이런 얘기를 꺼낸 것 같지만 이번 회고록 파문 때문에 이 주지사의 부통령 후보 지명은 물 건너갔다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결단력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줄 다른 예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좀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할지도 궁금해지기도 하는 대목이고요. 7월 전당대회 이전에 이제 예. 지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당장 다른 그래서 또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또 일본 이야기인데 후지산에 그물을 씌워라. 네. 후지산에 그물 씌울 수 있나요? 너무 크죠. 네. 그래서 후지산이 보이는 그쪽에서 사진을 네. 찍지 못하게 그쪽에 그물을 씌운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후지산이 너무 유명하니까 네. 사진 찍는 명소마다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아니겠어요? 네, 인기 네. 촬영 장소가 곳곳에 있는데 네. 일본의 한 편의점이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야마나시 현에 있는 후지카와 구치코 마을에 있는 그런 한 편의점인데요. 네. 이게 도쿄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지산으로 향하는 요시다 등산로 기슭에 있어요. 그래서 인증샷을 찍으려는 국내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편의점 체인 로손 편의점이 여기 있거든요. 네. 여기가 가장 인기 있는데 왜냐하면 그 조명을 밤에 밝히잖아요. 네. 네온 조명이 켜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뒤에는 평화로운 산이 있는 그 대비를 이루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네네.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또 뒤따르는 문제들이 있죠.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가고 여기서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또 네. 차를 마구 세우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하는 표지판 또 경비원들을 배치했는데도 전혀 개선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가로 20m, 세로 2.5m 크기의 그물망을 이제 다음 주에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안 보이게. 안 후지산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거죠. 후지산이 보여도 그물이 이제 보이게 되니까 사진 못 찍죠. 뭐. 네, 찍어봤자 뭐 이렇게 멋진 사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이제 찍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네. 건데요. 아무튼 지금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일본의 관광객이 대거 몰려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오버투어를 그렇습니다. 근데 네. 많은 분들이 후지산을 가신답니다. 그래서 야마나시현 정부가 후지산 방문 인원을 하루에 4,000명으로 제한을 했고요. 1인당 우리 돈으로 17,000원의 입산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줄여보겠다라는 건데 네. 그래도 이게 지금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가면 할슈타트 마을이 또 있거든요. 굉장히 네. 예쁜 마을. 주민이 한 800명밖에 안 되는데 성수기에는 하루 관광객이 10,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왕국 전경에 나오는 그 배경 마을로 알려져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 작년 5월에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나무 장벽을 또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너무 관광객이 네. 모여서 네. 주민들이 불편한 점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가보고 싶었는데. 네. 다음 키워드 가게에 손전등을 들고 오세요. 네,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정육점 앞에 이런 문구가 걸렸습니다. 예. 최근에. 그래서 이 정육점
정육점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고물가로 판매는 계속 떨어지는데 전기요금이 최근에 3배 이상 뛰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냉장고만 켜두고 있고요. 낮에는 불을 끄고 고객을 맞이하고 있고 저녁에도 거의 대부분 불을 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손님들에게 가게에 들어와서 뭘 보려면 손전등을 갖고 와달라 이런 안내문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 화를 내는 손님들도 그럴 수 있었다고 있죠. 하고요. 네. 대부분 휴대전화 손전등을 켜고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점심시간에는 문을 닫지 않고 자연광을 이용해서 장사를 해보겠다라는 게 이 사장님의 입장인데요. 네. 근데 이제 다음번 전기요금 고지서 나왔는데도 이게 다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판매도 한 반 정도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1kg 주세요라고 사갔는데 이제 네. 손님이 4,600원어치 주세요. 우리 돈으로 7,700원어치 주세요. 이렇게 수중에 있는 돈에 맞춰서 아주 조금씩 사간다고 하는데요. 물가가 워낙 올라서 그렇죠. 네, 이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지금 아르헨티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288.9%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보조금이 삭감이 되니까 전기요금이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300%대에서 최대 600%까지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이 정육점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국립대가 조명을 끄고 강의를 하고 있고요. 17층짜리 건물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대학은 네. 엘리베이터 사용을 제한해 버렸고 17층인데요. 네, 걸어 올라가라는 거죠. 승강기 사용에 전력이 많이 드니까 부속 국립병원의 수술도 40%로 대폭 축소된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정말 필요한데 필요합니다. 쉽지 않겠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는 0 3개가 가져온 엄청난 파장 000. 네, 돈 얘기인가 봐요. 돈 얘기입니다. 와, 이 끝에 세 개 영자가 이렇게 커질 수 있나라는 게 지금 나타났는데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가 될 것 같은데. 한 멕시코 남성이 네. 로헬리오 비아레알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SNS를 쭉 뭐 구경을 하다가 네. 그냥 까르띠에 보석하고 관련된 광고가 눌러져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갔대요. 근데 이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까르띠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명품 브랜드인지 모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핸드백, 시계, 목걸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귀걸이가 좀 싼 게 발견이 됐대요. 그래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잔뜩 박힌 18K 금 귀걸이였는데 네. 가격이 우리 돈으로 19,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237페소. 그래서 네. 사야지 그러면서 2개를 사셨대요. 오.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8,000원어치를 구입하신 거죠. 38,000원이 네, 아니겠네요. 근데 까르띠에 측이 이거 실수다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격을 지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쌍에 한 세트에 1,900만 원짜리였어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그렇겠죠. 까르띠에인데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에 까르띠에가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적었어요라고 좀 이걸 취소해달라라고 오. 얘기했지만 응하질 않았고요. 네. 다시 까르띠에가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면서 환불해 주시면 저희 브랜드 샴페인 한 병, 가죽 제품 1개를 무료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분이 네.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 웹사이트 문구에 이런 게 있는 거죠. 구매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소비자 보호 기관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올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규정대로 절차를 밟겠다라고 오. 해서 결국 까르띠에가 이분에게 제품을 다 배송을 하고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분이 이제 SNS에 여기 왔어요. 라면서 도착을 해서 어머니한테 선물 드릴 거예요. 말을 했는데 이건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악용했다라는 비판이 이건 명예로운 게 아니고 박수 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비판이 멕시코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9,000원짜리 금 귀걸이를 1,900만 원. 네.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지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는 스타쉽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Nothing's gonna stop us now. 함께 듣겠습니다. Looking in your eyes, I see a paradise. This world that I found is too good to be true. Standing here beside you, want so much to give you this love in my heart that I'm feeling for you. Let 'em say we're crazy. I don't care about that. Put your hand in my hand, baby. Don't ever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일시적으로 이끌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에 대해 총선 패배 이후에 뭘 깨닫고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시 의회와 충청남도 의회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거부권이 행사된 여러 중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오늘 재소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북한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발언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고려제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 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키스탄 카라치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준 통신원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주고받아서 세계가 긴장했었는데 그 직후에 이란 대통령이 파키스탄을 방문했다고요? 네, 4월 24일 에브람 라시 이란 대통령과 그의 장관팀들이 3일간의 파키스탄 방문을 마쳤습니다. 라시 대통령의 방문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공격한 직후 발표되었었는데요. 네. 따라서 분쟁 관찰자들은 이번 방문을 이란이 파키스탄으로부터 지원을 모으기 위한 외교적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방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방문은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평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현재 많이 진행된 상태이긴 한데 이란 파키스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파키스탄과 이란 사이에 가스관 연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군요. 네, 이란과 파키스탄은 2009년 6월에 2,775km의 길이인 가스 파이프라인의 프로젝트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었습니다. 네. 이란은 사우스 파라스 가스전에서 이란 파키스탄의 국경 근처인 가드부까지 약 1,172km를 연장해서 프로젝트의 부분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네. 반면에 파키스탄은 가부드에서 발루치스탄을 거쳐 신드 연장할 계획인 781km 구간을 아직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전에 부족한 이유는 주로 이란, 파키스탄, 미국에 대한 이란의 제재 때문인데요. 네. 2010년에 더욱 엄격한 제재를 통해 미국의 적 대응법이 도입되면서 파키스탄과 이란의 무역 전망이 더욱 저해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이란의 국제시장에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최근 이란이 천연가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직접 개입하면서 이란에서 값싼 천연가스를 확보하는 것이 파키스탄에는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파키스탄의 천연가스 매장량도 고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이 천연가스 관련 사업이 지금 미국의 제재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천연가스의 국제무역 상황은 이란에게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약 1203조 입방피트로 추정되고 있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란이 세계 수출을 차지하는 비용은 1%에 불과합니다. 이란 미국의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은 위장 기업과 중개국과 참여하는 정교한 밀수 네트워크를 개발해서 은밀하게 가스와 원유를 판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불법 거래에는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석유의 원산지나 이것들을 위장해서 중국이나 파키스탄 같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은 파키스탄에게 이란의 개입을 일관되게 경고해왔고 또 이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에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는 데 상당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네. 파키스탄의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첫 80km만 완료하고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네. 이것이 완료된다면 파키스탄 에너지 위기의 전망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재정적 위험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이러한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러나 미국의 제재도 있고 IMF 지원을 위태롭게 하는 또 위협이 커져서 여러 가지 이 프로젝트 미래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 정세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있는 파키스탄 이야기였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준비하셨는데 파키스탄 여성이 인도인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네네. 파키스탄 카라치 출신의 어린 소녀와 그의 가족이 인도 첸나이에 있는 MGN 헬스케어에서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네. 인도인의 심장을 받아서 또 파키스탄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식이 인도 언론을 통해서 4월 25일 공개되었습니다. 첸나이에 있는 MGM 헬스케어 의사들은 19살의 파키스탄 소녀 아이샤 리산에게 데일리에 입원해 있던 69세의 뇌사 환자의 심장을 현재 기증해서 이식했습니다. 네. 이 병원의 공동원장은 인도의 전국에 있는 수혜자가 없을 경우에만 외국인에게 심장을 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69세 환자의 심장이어서 외과 의사들은 많이 망설였지만은 수술은 잘 되었다고 인도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파키스탄과 인도 양국 관계 때문이겠죠. 네네. 파키스탄과 인도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지 못한 양국 관계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네. 이번에 심장 이식 수술은 양국 관계를 이어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인도의 언론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만 파키스탄에서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양국이 서로 도움받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도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이미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박성준 통신원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판을 흔드는 괴짜 후보가 등장하면서 이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오늘 글로벌 이슈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이현미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11월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이런저런 이야기 저희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이 괴짜 후보 누군가요? 저기 미국 정치 전문가인 케네디 가문의 일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말합니다. 네. 그가 지난 10월에 민주당 경선 참여를 포기하고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뒤에 미국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올랐고요. 이 사람은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이고 아버지가 로버트 케네디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재임 당시에 동생인 그 로버트 케네디를 뭐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등 요직에 많이 썼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차남인데도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케네디 주니어로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삼촌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이제 재임 중에 이제 암살을 당했죠. 그때 당시에 케네디 주니어 나이가 9살이었고요. 그런데 아버지인 로버트 케네디도 이제 그러니까
케네디 주니어가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가 14살일 때 네.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가 암살을 당하는 그런 아픈 가족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케네디 주니어는 환경 변호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해오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네. 백신 접종 반대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오. 지난해 여름에 이제 케네디가에서는 이제 그가 이제 대선 출마를 놓고 한바탕 아, 그래요? 된다 안 된다 이런 격론이 좀 벌어졌었고요. 네네. 일부에서는 케네디 주니어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말리기도 하고 네. 원격 화상 회의까지 해서 이제 많이 만류를 했다고 하네요. 아, 집안에서는 이제 좀 말렸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 형제들 중에 4명이 공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또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케네디 주니어는 반대하는 이들에게 나쁜 감정은 없다. 네.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네. 네, 선거에 나간다고 하면 가족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말리고 싶습니다. 근데 케네디 주니어를 왜 괴짜라고 하는 건가요? 네, 올해 70세인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어떤 노선인지가 사실 분명하게 정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가이면서 친환경 운동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그 케네디 가문 중에서는 좀 모범생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캐릭터 뭐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 출신인데 총기 사건 원인은 마약이라면서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고요. 오. 백신 음모론을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친러시아 성향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동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트럼프의 통제가 히틀러 이후 가장 심한 파시즘이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백신 뭐 음모론 주장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음모론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무소속으로 출마 선언을 한 지 6시간 만에 1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1억 원 정도 됩니다. 예, 거액을 모금을 했고 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에게 넘어간다고 해도 나랑 무슨 상관이냐 뭐 이런 발언을 해서 그게 제목으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한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 권리를 보장하겠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아, 전향적이라고 해야 할고 진짜 독특하긴 하네요. 네네. 괴짜라고 불릴만 한데 네.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대선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 앞으로 계속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분명히 영향을 굉장히 미치고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월과 4월 진행한 폭스뉴스, MBC 뉴스 등 5개 미국 언론 매체하고 기관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네. 로버트 주니어의 평균 지지율이 한 13%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제3 후보인 그의 막강한 힘이 확인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제 동률을 보이면서 지금 비슷비슷하잖아요. 네네. 네, 엎치락뒤치락. 예, 팽팽한 대결 양상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오차 범위 안에서 좀 뒤지는 형국이었는데 네. 이제는 승부를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나온 여론조사가 이제 퀴니피엑 대학교 여론조사인데 네.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등록 유권자 1,429명에게 이제 물었더니 네. 당일 대선이 치러지면 당신은 누구를 찍겠느냐라고 이제 물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46%로 동률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케네디 주니어, 코엘 웨스트, 그다음에 질 스타인 등 제3 후보를 포함한 조사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37%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 유고부 조사에서도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43%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심지어 케네디 주니어로 인해서 트럼프에게 뒤지던 바이든이 역전하는 결과도 나와서 좀 주목이 됩니다. 미국 방송 MBC 조사에서 양자 대결 결과 바이든이 44%, 트럼프가 46%였는데 여기서는 뒤졌었네요. 네, 바이든이. 케네디 주니어를 딱 넣어서 이제 5명의 다자 네. 구도를 만드니까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7%로 역전한 것으로 나왔고요. 등록 유권자 9,791명을 대상으로 한 모닝 컨설트 조사에서도 바이든
바이든이 44% 지지율로 트럼프보다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공영방송이긴 하지만 PBS와 마리스트 조사에서는 바이든이 51%, 트럼프가 48%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당초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표를 좀 잠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네.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케네디 주니어가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전국적인 백신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등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바이든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네, 되는 네, 거군요. 네. 케네디 후보가. 근데 그 미국 대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합 7주가 있잖아요. 네, 네. 여기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재 미국 내에서는 경합주가 7곳인데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대선 승부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도 이제 케네디 주니어 변수가 굉장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주별로 보면은 바이든이 유리한 지역과 트럼프가 유리한 지역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양대 캠프 모두 비상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3월 경합주 7곳에서 진행한 양자 대결 조사 결과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등 6곳은 트럼프가 바이든을 1 내지 6%포인트 차로 이제 앞섰는데 네. 위스콘신은 이제 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자 대결 구도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위스콘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3%포인트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요. 미시간에서도 바이든이 트럼프에게 3%포인트 열세에서 2%포인트로 열세로 이제 격차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미 동부에 있는 위스콘신과 미시간 같은 경우는 대규모 노동자 표가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바이든, 트럼프 모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대표적인 러스트벨트, 즉 제조업 세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반면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는 케네디 주니어 가세 이후에 네. 바이든의 6%포인트 열세가 오히려 8%포인트로 확대됐고요. 예, 남부에 있는 조지아에서도 바이든의 열세가 1%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좀 커지는 이런 분위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동부와 트럼프 지지가 강한 남부에서 케네디 주니어 변수로 기존 양당의 이제 표심이 서로 뭉치는 거 아니냐 뭐 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하는 층은 주로 연령대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 메인 지지층은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 사이로 볼 수, 좀 젊은 층이네요. 유권자들로 보이고요. 조금 더 폭넓게 본다면은 40대 이하 유권자들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네. 케네디 주니어는 일단 완주를 끝까지 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실제로 정말로 그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여름이 지나면서 조금 꺾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완주하더라도 역사적 전례를 보면 실제 선거에서 제3당과 무소속 후보가 여론조사에서처럼 성적이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다 뭐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완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케네디 주니어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열망하는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대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미국 대선은 주별로 수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 등록을 하는데 케네디 주니어는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등 7개 주에서 후보 등록 요건을 갖췄고요. 네. 50개 주 전체에 이름을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세르게이 브린 구글 창업자 전 부인이 니콜 세너헨을 부통령으로 지명을 했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만약에 15% 안팎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 네. 9월부터는 이제 세 차례 있을 대선 후보 TV 토론에 바이든, 나올 수 트럼프와 있군요. 나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자 구도로 치러진 TV 대선 토론은 기업인 출신 로스페로가 무소속 돌풍을 일으켰던 1992년이 마지막이었는데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케네디 주니어가 완주를 하게 된다. 네. 바이든, 트럼프 누구에게 유리합니까? 일단 퀴니피엑 대학교 발표를 보면 네. 일단 케네디 주니어의 지지층 중에서 네. 그가 중도 사퇴하면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7%였고요. 바이든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29%였습니다. 민주당 출신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가겠다. 네.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가 보수표를 잠식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 되면은 케네디 주니어 완주 시 바이든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트럼프 캠프는 이제 케네디 주니어를 경계하는 선거 운동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중도 사퇴하게 만들고 싶겠네요. 그렇겠죠. 네.
트럼프는 지난달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의 상대이지 내 상대가 아니다. 그가 출마한다는 사실이 좋다라고 하면서 케네디 주니어의 캠페인을 독려를 했는데 네. 최근 이제 태세가 좀 전환이 된 게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제 케네디 주니어는 바이든만큼이나 극단적인 좌파 인사다라고 이제 공개 저격을 하는 뭐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캠프가 안심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표심 분산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끝까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바이든은 케네디 집안 다수의 공개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케네디 집안에서 최소 15명이 바이든 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대선 컨트롤 타워인 민주당 전국위원회도 케네디 주니어를 찍으면 트럼프를 당선시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경합주별로 법률팀을 꾸려서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 등록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짜라고 이제 저희가 괴짜 인물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린 건데 네. 정말 그게 맞는 것 같고 네, 네. 케네디 주니어의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떻게 좀 분석할 수 있을까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바이든도 트럼프도 싫어서 재상 후보를 좀 지지하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테고 네. 아니면 정말로 케네디 주니어를 좋아해서 네. 뭐 투표를 하겠다 뭐 이런 유권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올해 대선의 특징을 보면은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다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고 네. 인기가 이제 두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좀 전자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 네. 여기에 케네디라는 이름이 이제 그의 인지도를 조금 높였을 그렇죠. 수도 있다. 미국에서 케네디는 뭐 네, 뭐 키니피악 대학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제 등록 유권자 31%가 네. 케네디에 대해 충분히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다른 제3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에 대해서는 같은 응답이 69%에서 71%까지 나온 걸 보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좀 있는 그렇죠. 편이다. 예,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뭐 양당 바이든, 트럼프 두 후보들에 대한 만족도가 크지 않다면 이제 정책이 중요한 점이잖아요. 네, 정책을 네. 좀 살펴보면 임신 중재권 낙태 관련해서 요즘에 뭐 미국 대선에서 정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일단 여성 유권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것은 재집권을 노리는 바이든과 민주당의 핵심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임신 중지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애리조나주 거주 여성이 캘리포니아주로 올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애리조나는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렇죠. 예. 네,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가 최근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네. 모든 시기에 임신 중지를 금지한 1864년 주법을 다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 법안은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에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며 임신 중지 시술을 하거나 돕는 사람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법이 5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막 맹렬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민주당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을 대신해서 공화당하고 임신 중지, 이민, 범죄 등 첨예한 쟁점을 가지고 공방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애리조나는 이제 양당 후보 중 누가 이길지 가늠하기 어려운 경합주여서 임신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쟁점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고 엘라베마도 사실은 애리조나와 상황이 같은 상황이고요. 네. 바이든은 트럼프가 거주 중인 그 플로리다에서도 임신 중지권을 앞세워서 트럼프 심판론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나 케네디 주니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임신 트럼프는 지난 8일에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영상 연설을 통해서 임신 중지 정책은 각 주의 투표나 입법 혹은 양쪽 모두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결정된 것은 해당 주의 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트럼프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임신 중지에 대한 입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별다른 개선책 없이 이제 현상 유지하겠다. 뭐 요 정도로 보입니다. 2022년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지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뒤에 미국에서는 주별로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현재 거의 20개 주에서 임신 중지 또는 대부분 혹은 전면 이제 임신 중지를 대부분 혹은 전면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 15세에서 44세 미국 여성 중에 3분의 1이 이 20개 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아젠다를 열심히 띄우고 있는 거고요. 네. 케네디 주니어는 우선 자신이 임신 중지권 옹호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도 임신 중지권 운동 관련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미국 대선판에 등장한 제3의 후보 케네디 주니어 때문에 이번 여름 이후 네. 또 어떻게 될지 네, 좀 네. 잘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많은 뉴스를 또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이슈 이현미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으로 네즈라의 노래 유가라비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